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강 박민석입니다. 오늘도 평가원 주요 지문 해설 같이 해볼 건데요. 언제나 말하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제가 푸는 방법에 대한 공유 그리고 소개에 있는 것이지 자세한 내용 해설이나 분석 이런 거에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1번 문제부터 보겠죠. 왜? 전체 내용일치 문제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땡큐죠. 왜 4개나 맞고 1개만 틀린 내용일 거기 때문에 1번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꽤나 많은 지문 정보를 미리 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1번 선택지.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그냥 선택지를 보고 처음에 든 생각은 당연히 뭔 소리야? 요 정도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학생들 중에 아무리 읽어도 질문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1번에 1번을 읽고 단순히 내 머릿속에 떠오른 궁금증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다만 생각을 뒤틀어서 1번 문제의 1번 선택지를 나중에 확인하려면 난 어떤 걸 생각해야 하는가?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가?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저는 요 정도만 하고 갈게요. 점유자는 곧 사용자인가? 요 정도? 2번.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자를 붙여도 상관없어요. 점유자는 곧 소유자가 아닌가? 점유라는 건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 3번.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3번 선택지를 읽을 때 아마 확실해질 거예요. 이 지문을 읽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소유 vs 점유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아는 거라는 걸. 소유와 점유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각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만약에 이 지문을 읽고도 모른다면 지문을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3번 선택지를 통해 조금 더 추측해 본다면 소유와 점유는 되게 다른 게 아니고 비슷한데 구별은 확실히 되면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3번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정도예요. 소유권이라는 게 이전이 된다. 그것의 조건은 무엇인가? 점유 인도라는 건 필수인가? 이 정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4번.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게 확실해지긴 하죠. 점유는 소유권을 알게 해줌? 이 정도여도 좋아요. 5번.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5번 선택지를 읽으면 몇 번 선택지 내용이 떠올라요? 3번이 떠오르죠. 3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즉 유효한 계약은 했고 그걸로 이전이 되려면 반드시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대요?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3번이에요. 근데 5번.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굳이 공시 방법이라는 다른 게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그것만으로 이전된다. 3번은 유효한 계약 말고 점유인도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이었고요. 5번은 유효한 계약만 있으면 다른 게 없어도 이전된다 라는 얘기예요. 5번도 소유권 이전의 조건을 보는 건 확실해요. 다만 공시방법 필요 X를 물을 건데 혹시나 진짜 혹시나인데 이게 만약 점유인도라면 답은 5번이에요. 이 정도? 3번은 점유인도가 있어야 해. 5번은 굳이 딴 게 필요 없어. 그 딴 거라고 말한 건 공시 방법인데 공시가 뭔지 모르고 공시 방법이 뭔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 점유인도라는 말로 바뀔 수 있다면 5번이 확실히 답일 거야. 이 정도의 의심. 1번 문제를 통해 얻은 거 정리할게요. 분명히 이 지문을 읽으면서 소유와 점유가 헷갈릴 것이다. 그 두 가지의 VS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다음 소유와 점유는 아마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거니까 그 밀접한 관련성도 확인해야겠다. 또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 상황에 집중해야만 한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될 때 유효한 계약 이외에 뭐라도 필요로 한다면 답은 5번이다. 요 정도? 4번 선택지도 소유와 점유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아마 이해될 내용이니까 4번을 따로 생각하기보단 3번과 5번에서 아마 VS 되는 지점이 있고 그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면서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지문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지문은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 해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문단 읽어보세요. 1문단에서 해야 되는 일은 쭉 종합하면 이거였거든요. 이건 1문단을 읽고 결과적으로 우와 소유와 점유라는 헷갈리는 개념이 있네 라는 걸 알게 되면 하수예요. 우린 미리 알고 있었죠? 소유와 점유가 vs 되고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차이점을 지닐 것이고 그 두 가지를 구별해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이다. 알았잖아요. 그게 1문단에 나왔다 라고 확인하는 정도로 읽어줘야만 해요. 그럼 1문단에서 할 일이 있어요. 이따간 이 할 일이란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게 될 텐데 1문단에서 할 일 간단하게 보면 이렇죠. 점유와 소유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딱 여기까지 보고 소유랑 점유가 되게 달라야 돼요. 되게 다르지 않으면 어떡하죠? 되게 다를 때까지 보세요. 아, 점유는 좀 더 실제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약간 사용하는 것 같은 거구나. 소유는 근데 법적인 권리 같은 거? 실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법적인 권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사실적인 게 점유고 좀 더 법적인, 좀 더 추상적인 그런 권리가 소유인가? 1문단에 나와 있는 정보로 이 정도만 쟁점 부각해도 상관없어요. 2문단. 우리가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건 아마도 이런 거에 집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글의 전체 흐름 혹은 글의 목적 이런 것들을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즉 큰 틀에서 지문을 읽어야 돼 라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눈앞에 당장 중요한 게 있어도 합리화를 빡세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어차피 그래도 큰 틀이 중요하다고 했어. 아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이 다음엔 이렇게 너무 큰 이야기만 하다 보면 지엽적인 걸 놓쳐요. 여러분 하나만 반박해볼까요? 글의 목적. 글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비문학 수업은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수업 듣다 보면 글의 목적은 이러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비문학 지문에 나오는 그런 글들은 대부분의 목적이 정보 전달이야. 이렇게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내용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다시 보면 우리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지문들, 그냥 모든 지문들은 다 정보 전달이에요. 주장들이 소개된다고 할지라도 그 주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인 거죠. 그냥 정보 전달이 빼박이라고요. 즉 글의 목적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글의 전체 흐름? 전체 흐름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끼워 맞춰지는 느낌은 나겠죠. 근데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지문의 난이도를 낮춰주나요? 아니요. 글의 전체 흐름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파악되게 될 거예요. 뭐가 모이면 전체 흐름이 되냐면 문단별 내용이 모이면 전체 흐름이 되고요. 또 그냥 흐름이 그냥 대놓고 있는 지문들은 난이도가 낮아요. 근데 흐름을 아무리 봐도 파악하기가 어렵다 싶은 지문들이 난이도가 높은 거고 그런 지문들의 전체 흐름은 결국 문단별 내용의 합이에요. 1문단을 소개한 내용이 소유 vs 점유라고 쳐요. 2문단에서는 이따 나오겠지만 뭐 vs 뭐가 있죠. 이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단에서도 뭐 vs 뭐가 나오긴 해요. 그런 것들을 쭉 써서 문단별 중심 내용을 모은 다음에 중간에 더하기 기호를 다 붙여요. 그러면 이 글의 목적이자 흐름은 이것 정보 전달 끝이에요. 아니 뭐 흐름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할 일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할 일, 1번 문제의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죠. 비슷한 내용이 지문에 나오면 멈춰서 하면서 1번 문제 훔쳐보고 거들떠보는 게 우리의 할 일이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나올 거예요. 지문의 일부, 보통 문단의 앞부분에서 이 문단 안에서 할 일을 줘요. 전체 흐름 필요 없고요. 문단 안에서 할 일을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걸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서 모으세요. 그럼 글의 전체 흐름이 될 거예요. 문단별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문단에서 할 일은 뭘까요? 읽어볼까요?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 점유라고 한다. 할 일 부여됐어요. 할 일 1번 정답 공개 간접 점유 찾기.
직접 점유가 나왔다고 해서 간접 점유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고 결과적으로 없을 수는 있는데 안 찾는 건 직무유기예요. 나쁜 짓입니다. 직접 점유가 있으면 쭉 뒤지면서 간접 점유를 찾으세요. 찾았어요? 찾으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읽는 거예요. 뭘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은 지문에서 할 일과 일치해요. 직접 점유가 나온 순간 할 일은 부여된 거예요. 간접 점유 찾기. 그 다음은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어떻게 다른지 기준 잡기. 그게 할 일이잖아요. 즉 직접 점유 vs 간접 점유 내용 정리를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인데, 내용 정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정리에 시간을 뺏기고 정신을 뺏겨서 지문을 잘 못 보게 되니까 적어도 직접 점유랑 간접 점유가 어떤 기준으로 서로가 나뉘는지는 알고 가자고요. 됐어요? 표시하는 기호는 맘대로 하세요. 저도 별로 통일시키고 싶지 않아요. 물리적인 지배가 있어야 직접 점유입니다. 그리고 반환 청구권을 가졌다, 그게 간접 점유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해될 수 있으면 넘어가세요. 근데 만약 여기까지도 기준 잡았는데 이해가 실패됐다? 이해를 실패했다? 그러면 예시 파트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시는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내가 끌고 와서 내 실생활에 내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예시로 바꿔서 끄덕끄덕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예시, 나, 엄마, 일단 쳐볼게요. 제가 이렇게 애플 펜슬을 잡고 있었어요. 이거 직접 점유죠. 근데 엄마가 야, 그거 내가 사준 거잖아, 갖고 와. 근데 제가 무슨 소리야, 내가 산 건데, 이러면 간접 점유가 인정되지 않겠지만, 예 엄마 이러고 엄마에게 돌려줬어요. 엄마가 아마도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왜? 직접 점유를 하고 있을 땐 세상이 내 것 같았죠. 왜? 물리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물리적인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반환 청구권, 즉 나에게 돌려주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 버리면 그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자가 돼요. 직접 점유라는 건 손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물리적인 지배구나. 간접 점유라는 건 야, 갖고 와! 하면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 권리. 그게 간접 점유구나. 끝. 이제 여기까지 끄덕끄덕 됐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직접 점유가 세요, 간접 점유가 세요? 간접 점유가 더 세구나. 겹칠 땐 간접 점유가 이겨요. 돼요? 넘어갑니다.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여기부터 다시 떠오를 거예요. 우린 1번 문제를 풀고 있었지. 올라가 볼까요? 1번 문제 1번.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점유와 소유의 차이가 뭐였지? 올라가 다시 보시라고요.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상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실상의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1번 지우시고요. 2번.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권리 없는 사람이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지워주시고요. 그냥 읽고 이건 사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례에 대한 생각, 예시로 뽑아와서 내용을 이해하는 건 지문 안에서 하는 거고요. 이건 지문 안에서 기준 잡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기준 잡았으면 이젠 문제에 가선 지문에서의 확실한 기준들만 다시 보면서 그 기준 가지고만 판단하는 거예요. 1번, 2번 지웠죠? 그 다음.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무언가 소유와 관련된 기능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공시가 뭔지 모르니까 읽어볼까요?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뭐야? 소유권을 알게 뭐야? 아까 적어놓은 게 힘을 발휘하겠죠? 점유는 소유를 알게 해준다. 지워주시면 돼요.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동산이란 말의 뜻을 알고 있으면 좋긴 했어요. 근데 몰랐다면 이렇게 처리하세요. 동사는 움직이는 재산인데 몰랐다면 이렇게 처리하시라고요. 피아노, 금반지, 가방, 같은 것. 이게 우리가 만약에 동산이란 말의 뜻을 몰랐다면 이 지문 내에서의 동산의 정의예요. 처리하는 법 알겠나요? 그 다음. 이 문단에서 할 일은 뭐였죠? 돌아본다면 직접 점유 vs 간접 점유를 해내는 일이었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여기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는 건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의 차이 정도만 vs 하고 지나가면 돼요. 이제 1번 문제와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물론 그 다음 문단에서 할 일도 부여받겠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순간이에요. 그래야 3번과 5번의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소유권이 이전될 때 유효한 계약 이외에도 무언가가 하나 더 필요하면 답은 5번이에요. 혹은 유효한 계약만 있으면 딴 게 필요 없어? 그럼 답은 3번이에요. 가보자고요.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가 뭐라고 했죠? 공시라는 건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소유권이 양도됐다고 알려줘야 한대요. 뭐로? 점유로 하겠죠.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가볼까요? 점유인도는 필수사항이 맞았죠? 그리고 공시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공시를 가져온다면 공시 방법은 곧 뭐였다? 점유인도였다. 답은 몇 번? 5번. 확실해지죠?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뭘 물어볼지 모르는 상태는 졸업했다. 이젠 넓게 보고 할 일을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 안 한 게 있어서 짚고 간다면 양도와 양수가 뭔지 모른다. 그럼 좀 힘들긴 했을 거예요. 근데 양도와 양수도 처리하는 법은 이런 거였죠. 단어의 뜻을 몰라요. 그러면 앞뒤 내용 가지고 필사적으로 그 단어의 뜻을 결정짓고 가려고 해야 돼요. 소유자가 양도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양수인이란 사람을 만나서 뭔 계약을 체결한대요? 양도 계약을 체결한대요. 이 상황에서 이해하세요. 이제 양도가 주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고 이게 주는 계약이구나. 이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 근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은 거. 내가 몰랐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1번을 풀면 이젠 할 일이 보여요. 남은 할 일들이 보이죠. 할 일은 일단 첫 번째 A 가지고 2번 문제 풀기예요. 이때 뭐 방법은 두 가지예요. A만 읽고 돌아와서 2번을 풀고 지나간다. 아니면 전체 다 읽고 A에 집중해서 2번을 푼다. 뭐 장단점은 있죠. 근데 여기선 A랑 2번만 짝지어서 푸는 걸로 해볼게요. A를 갔더니 새롭게 할 일이 있나요? 새롭게 할 일 없어요. 직접과 간접 점유만 vs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 되뇌이고 가세요. 직접 점유는 물리적, 간접 점유는 반환 청구권. 이거만 있으면 되죠? 왜? 그 다음에 내용은 없어요. 소유권이 공시되는 기능을 하는 건 이미 여기 썼잖아요. 지워졌죠? 썼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선 이것만 남았어요. 만약 쓴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리, 얘는 반환 청구권. 해봅니다. 1번.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 점유자가 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선택지 만드는 원리 보여요? 바꿔치기. 물리적 지배면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겠죠. 1번 지우세요. 2번. 간접 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공시 방법은 뭔데요? 점유. 말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선택지에 끌려가지 마세요. 간접 점유는 점유가 아니다. 헛소리죠? 2번 지워주시고요. 3번.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물음표가 됐을 확률이 높아요? 넘어가세요. 4번.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아까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자의 파워 배틀까지 우린 예를 들어서 알았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피아노를 직접 점유했다? 이건 물리적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점유자는 뭘 가지고 있죠?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야, 나와! 하는 사람. 누가 더 세요? 간접 점유가 더 세죠? 얘가 소유자가 아닐까요? 절대 아니겠죠. 직접 점유자가 오히려 소유자가 아니지 않을까요? 지워주시고요. 5번.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즉, 점유로 뭐 해야 된다? 소유권을 공시해야 한다. 뭐야? 너무 맞는 말이잖아. 5번은 맞는 말이 되고 3번의 이 세모를 X로 고치기 위한 생각을 하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동산에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간접 점유자는 야, 너 갖고 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직접 점유자가 만약에 진짜 자기 거예요. 그리고 점유도 하고 있어요. 지금 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야 가져와 할 수 있을까요?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간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어때요? 야 갖고 와! 허공에다가 헛소리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즉 바뀌었네요. 간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직접 점유자가 있어야 되네요. 왜? 반환 청구라는 건 내가 남에게 하는 거니까. 돼요? 3번은 이제 세모에서 뭐로 바뀌냐면 X로 바뀌어요. 답은 5번이 확실해지는 거죠. 요 정도? 이젠 뒤에 몇 문제 남았나 훑어봐도 좋아요.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문제가 남았고 보기로 종합하는 내용 남았으니까 어차피 기역, 니은, 디귿은 적절한 거 하나 물었으니까 크게 난이도는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으니 이제 할 일은 남은 문단들에서 할 일들을 다 수행해서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문제에 이제 덤벼서 맞든 틀리든 최선을 다해 본 다음에 틀리면 나가 떨어지는 거고 아니면 맞춰서 기분 좋아지는 거고 요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어휘 문제니까 지문 읽기랑 크게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가볼게요. 좀 지우고 여기부터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돼요.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쭉 보니까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다 써먹었던 정보니까 필요 없죠?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공시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바로 이러네요. 사실 이 질문은 여기부터 시작된 것과 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여기서 시작됐다고 할까요? 이 전까지의 내용은 어디서 써먹었어요? 1번 문제에 써먹었죠. 써먹은 내용은 또 묻지 않아요. 평가원은 그 매뉴얼이 있고 너무 당연하게 썼던 내용을 또 물어보는 그런 문제 만들지 않아요. 물어보는 영역이 겹치면 안 돼요. 즉 여기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왜? 새로운 문제풀이를 위해 우리가 파악해야 될 내용이니까. 문단의 앞부분에선 그 문단에서 할 일을 준다고 했어요. 이제 이 문단에서 할 일이 뭔지 알 수 있나요? 뭘 통해? 예를 읽고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이 되게 달라야 됩니다. 되게 다르게 느낀 후엔 각각의 기준까지 잡아주면 좋겠어요. 해볼까요?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반환 청구권 양도에 대한 얘기인가?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 개정이라고 한다. 아니네. 1번이네. 점유 개정을 읽고 바로 납득이 될까요? 안 되면 계속 읽고 시도하세요. 점유 개정은 계약의 완전한 실현. 물론 제 기준입니다. 이거 미루는 거. 그리고 원래 소유자가 약간 찌질해지는 거. 느낌으로 출발해도 돼요, 여러분. 느낌으로 출발해서 결국 완벽한 접근을 이뤄낼 수 있다면 느낌은 언제나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찌질하다고 했을까요? 주기로 했으면 바로 주지. 내가 너에게 주기로 계약은 했으니까 이제부턴 빌려 쓰는 거야. 너 합의했지? 그러니까 사흘 안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안 돼. 완전한 실현이라고 제가 기준 잡은 건 이거예요. 실제로 물건을 주는 거. 그건 좀 미뤄두는 거죠. 그런 거 뭐라고 한다? 점유 개정이라고 한다. 오케이. 어렵지만 느낌을 잘 파악했어?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뭐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반환 청구권 양도라는 건 뭘까를 알기 위해. 반환 청구권 양도는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에보다 훨씬 쉬워요. 왜? 일반적인 우리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지금 얘가 물건 쓰고 있는데 이걸 제가 야 너 그만 쓰고 내놔 피아노라고 아까처럼 해보면 내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내놓으라고 하기보다는 저기 저 피아노 치는 거 보이시죠? 내가 나와 하면 제 나올 건데요. 그 나와 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릴 테니까 얼마 주실래요? 어떻게? 계약하실래요? 반환 청구권을 실제로 양도하는 거죠.
점유 계정은 어렵고 반환 청구권 양도는 쉬워요. 맞잖아요. 여기까지 할 일은 두 가지의 VS였고 그 두 가지의 내용을 기준 잡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문단이 끝나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보라고 하죠.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이해해보고 앞으로 나올 내용은 뭘까 예상해봐라 하는데 왜 형식적이라고 하냐면 예상이 잘 안 될 거라서 그래요. 가볼게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할 일 아직 안 나왔어요.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할 일에 대한 예상은 이 정도 해볼 수 있겠네요. A가 B에게 계약을 했어요. 유효한 계약을 했겠죠? 야, 너에게 내가 소유권 양도할게. 점유인도할게. 점유인도 여러가지 방법 중에 아까처럼 점유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사기꾼인 거죠. 그럼 얘는 갑자기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거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예상이 부합하는지 아니면 반대되는지를 확인하세요. 가봤더니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 양수인은 받는 사람 헷갈리면 써놓으세요. 받는 사람, 양수인이 주는 사람. 소유자임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인도를 공시를 했다면 유효한 계약 플러스 점유인도, 아까 우리가 1번 문제 풀 때 알아냈던 거죠. 이게 조건들이었어요.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예측을 확인하시는 거죠. 취득 못할 줄 알았는데 대박 하셔도 되고, 와 진짜 취득하네 해도 되고, 역시 취득하는구만 해도 돼요. 그게 능동적 독해라고요.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문단에서 할 일은 뭐죠? 선의취득 이해. 맞죠? 플러스 여러분 이건 했어야죠. 왜? 선의취득 vs 딴 게 없잖아요. 이제 최초로. 그러면 선의취득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항목화하려고 해야 돼요. 선의취득에 대한 내용을 앞에 최대한 설명해주고 있어요. 충분히 주의를 했으니까 그냥 인정해주는 거구나 하는 게 이해예요. 예외를 체크해야겠죠? 다만 점유 계정이라고 쓸게요. 점유 계정 시에는 선의취득이 안 돼요. 뒤에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별로 사라지는 내용이 되죠. 이제 한 문단 남았어요. 그죠? 한 문단 읽어볼까요?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예외 두 번째. 뭘로? 국가관리 물건. 이건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래요.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 vs 뭐로 공시된다? 점유로 공시되는 물건 vs겠네요. 니은 그런 게 있구나. 디귿 그런 게 있구나. 얘는 등록이고 얘는 등기구나.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읽고 나선 무조건 여러분 여기를 묶어놓고 나머지 내용 아직 존재함 표시해놓고 넘어가세요. 왜? 그 전 문단과 그 다음 문단에도 너무 다른 내용들이 나와서 내용들이 계속 추가되잖아요. 머리가 못 버티는 걸 느껴요. 근데 그걸 꾹 참고 그 다음을 잡고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마지막 반면의 이후로는 나중에 해야지 하고 치워놓는 게 맞았습니다. 딱 선의취득까지. 첫 번째 문단에선 소유와 점유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vs에서 이해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근데 이건 이제 앞으로 써먹을 일은 별로 없겠죠? 왜? 2번 문제에서 써먹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할 일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는 어떤 느낌인가? 서로의 vs 해봤더니 점유 계정만 더럽게 어려워서 얘 들어서 막 이해했고 반환 청구권 양도는 쏘쏘하더라. 누구나 그랬겠죠 이건? 그 다음
마지막 할 일 선의취득에 대한 이해와 예외를 체크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은 마지막 할 일이 또 남았죠. 진짜 마지막. 그건 나머지 내용들이 많았는데 뭔 내용인지 모를 내용들이 많아서 나중에 봐야지 하고 치워놨어 하고 써놓는 느낌. 그리고 이제 문제 풀러 가시면 돼요. 3번 기업부터 디귿. 나중에 할 일인데 먼저 해야 되게 나왔고, 근데 여기서 눈치를 까는 건 봐보세요. 니은과 디귿이 다 마지막 문단에 몰려있죠. 그럼 얘는 나중에 풀어야지 하고 오히려 보기로 가도 돼요. 뭐부터 해도 상관없는데 요 4번부터 풀었다 하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4번 제일 어려운 문제였었죠. 보세요 여러분. 윗글 바탕으로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기준. 이거 쓰는데 얼마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립니다. 기준이라고 쓰는 게 좋아요.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요것도 1분도 당연히 안 걸리겠죠. 보기를 읽을 때 여러분 보통 사례나 뭐 적용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 사례나 적용이 나올 때 이 사례나 적용에 빠져들어서 새로운 이해를 하시면 망합니다. 일부러 써놨죠. 윗글이 기준이라고. 그러면 보기를 읽고 해야 될 일은 윗글에 말로 바꾸기예요. 제일 최악은 사례나 적용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 또 예시 만들기. 이게 최악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글이 있고 보기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지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사실 이 선택지는 글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보기와는 연결관계가 약해요. 근데 우린 보기를 막 이해한 다음에 이 선택지와의 연결관계를 막 세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문제 맞힐 확률이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보기에다가 예시까지 들어서 글에서 더 멀어지게 하다니. 이러면 아예 망하자는 거죠. 보기 내용을 윗글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해볼게요.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가시라고요. 이렇게.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원래는 정석대로 완벽하게 했다면 선의취득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왜? 선의취득은 이해와 예외로 나눠져 있는 문단이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못했다 칠게요. 이건 뭐 이상적인 과정에 대한 뭐 흔적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주었다.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두 종류인 거 보여요? 맞죠? 1, 2번부터 볼래요? 3, 4, 5번부터 볼래요? 3, 4, 5 요거부터 시작입니다. 시야가 좁으면 호구 잡혀요. 시야가 넓으면 출제자랑 대화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거 보고 아쉽게 3, 4, 5 중에 답이 없다. 그럼 올라가시면 되죠. 근데 3, 4, 5 중에 답이 확률이 높겠죠. 갑니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4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다 선의취득에 대한 내용이죠.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을은 한 거 아닌가? 5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이 양도인은 을이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은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여러분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또 선의취득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을이 다 선의취득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때가 두 번째 기회였던 거예요. 선의취득의 내용 가서 다시 공부하고 와야지. 그러면 예외에 해당하는 점유 개정은 안 돼가 보이면 좋겠어요.
국가 간의 물건, 이건 국가 관리 물건은 나중에 나오면 뭐 예외 보겠지만 첫 번째 예외, 점유 개정은 안 된다. 점유 개정했죠. 갑과 을 사이에. 을은 선의취득 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근데 병은 선의취득 성공할까요? 병은 두 가지 예외를 체크해 보세요. 병은 점유 개정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 재산은 종류는 같아요. 금반지인데요? 금반지는 니은도 아니고 디귿도 아니잖아요. 즉 선의취득의 예외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5번은 지워져요. 이제 3번과 4번 보면서 을은 소유권을 못 받았을 것 같은데 을은 뭔가 선의취득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보는 거죠. 근데 3번과 4번 보니까 병은 결국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이런 행복한 결말인 것 같아요. 그럴 땐 3번과 4번에 쟁점 부각이라고 어렵게 말해볼까요? 뭐가 다른데? 앞에 건 지우면 되겠죠? 뒤에만 보면 돼요.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4번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3번이 더 빡세고 4번이 더 허용적인 내용이죠. 3번이 빡세다면 뭐가 빡셀까요? 을이 가진 소유권.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을은 소유권을 받은 적이 없죠. 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왜 인정 안 되는데요? 갑과 을 사이엔 뭐가 있었죠? 점유 개정이 있었고 이건 선의취득이 뭐였다? 예외였다. 이 예외를 모를 수가 없는 게 가능성 첫 번째, 이렇게 완벽하게 요 문단에 대해서 할 일을 체크하고 그 할 일들을 수행했다면 예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다만. 적어도 여러분 다만, 한편, 뭐 따라서 그러나 뭐 다 표시하잖아요. 다만 이후에 나오는 이 내용을 놓쳤다? 그럼 뭐 틀려야 돼요. 근데 뭐 그럴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였죠. 선의취득의 예외, 즉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이런 갑이 금반지가 소유자가 아닌 상황엔 소유권이 취득이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다? 점유 개정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국가관리 재산이거나. 근데 금반지니까 얘가 제껴진다면 점유 개정에 해당하는 거 아니요? 갑과 을 사이엔 점유 개정이라는 게 일어났지만 을과 병 사이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시비 걸려고 하다 보니까 5번은 지워지고 3번과 4번을 vs 하다 보니 을이 가진 소유권 이걸 잡아내는 순간만 맞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틀려야죠. 여러 번 말합니다. 보기 문제를 100% 맞히는 방법은 없다고. 근데 이걸 잡아냈으면 맞히는 거였어요. 답은 3번. 돼요? 보기에 빠져서 보기 가지고 새롭게 막 이름 새롭게 자기가 아는 이름들 넣어서 이해했다? 거기부터 먼 길 떠난 거예요. 보기의 내용을 윗글의 말로 샥샥샥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 이상적인 과정은 선의취득 안됨까지 먼저 알았어야죠. 왜? 점유 개정은 예외니까 을은 선의취득을 못했구먼. 병은 반환청구권 그 상황에서 양도를 받았네? 이게 뭐람? 하는 상황에 추가적인 이 병 잘못을 없애주는 내용이 5번의 선택지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3번과 4번은 이게 뭐람?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4번은 점유인도 확인했어. 고. 3번은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병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니까? 빡세게 말하는 거고. 뭘 고를 거냐는 거죠. 문제 투성이인 보기의 상황에서 빡센 3번은 다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4번처럼 절차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몰라 볼 것인가? 5번처럼 추가적인 단서를 주고 이렇다면 병은 잘못이 없지 라고 병을 변호해 줄 것인가? 3, 4, 5의 느낌 다 다른 거 보여요? 답은 3번인 거죠. 1, 2번은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거. 니은은 등록으로 공시. 디귿은 등기로 공시 이랬잖아요. 언제나 크게 시작해야 돼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큰 시야부터. 큰 시야 이렇게. 왜? 물론 선의취득에 대한 내용은 빡세게 나올 수는 없어요. 4번 문제에 쓴 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근데 뭐 3번부터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단 알 수 있는 기준은 다 때려 넣어야죠.
니은과 디귿이 한 편이고 그리고 얘는 국가관리재산이잖아요. 기억은 아마도 개인관리재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놓고 적절한 거 하나만 찾으래요. 어디다 베팅할 거냐고요. 이런 거에 베팅하지 말라고요. 기업과 니은은 모두, 기업과 디귿은 모두, 기업과 니은 혹은 기업과 디귿은 아예 편이 달라요. 1번 기업은 디귿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 뭐야? 바뀌었죠? 기업은 국가가 아니고 니은 디귿이 국가였으니까. 2번 니은은 디귿과 달리 괜찮다고요. 3번 디귿은 기업과 달리 괜찮아요. 2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에이? 그런가? 완벽하게 내용을 몰랐다면 그런가 하고 이 문단만 뒤지면 되잖아요.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많이 맞나? 아, 문제가 발생했고 이건 거래 안전만 너무 중시했고 소유자의 원래 권리 보호를 안 했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니은은 원래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거구나. 뭐보다? 거래 안전보다. 완벽하네요. 답은 2번. 이렇게 자꾸 끝나는 거예요. 3번 디귿은 기업과 달리 물리적 지배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디귿은 점유로 공시될 수 없는 건 맞아요. 물리적 지배 대상이 아닐까요? 디귿은 뭔데요? 디귿은 물리적 지배 대상이네요.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의 답은 앞에 말이 얼마나 앞에 쓰인 말과 비슷한가? 소유권 박탈과 가장 유사한 건 사건이냐, 환호성이냐, 집안이냐, 경계심이냐? 그리고 구성원이냐?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추상적인 무언가가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요 정도였고요, 여러분. 느꼈으면 좋았던 거. 굉장히 더럽게 되어 있네요. 1번 문제를 먼저 분석했을 때 그냥 읽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이 지문이 얼마나 친숙하게 읽히는지, 이건 뭐 제 방법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문 전체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읽는 힘이 아니라 각 문단에서 할 일들을 부여받고 그 할 일을 외면하지 않은 채 얼마나 그 할 일들을 꼼꼼하게 잘 수행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할 일들을 수행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반면에까지 갔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 그러면 멈춰서 지금까지 한 일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와도 상관이 없다는 점.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은 다 숙련돼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연습할 사람은 하되, 고3인데 만약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봤다, 그리고 방법을 무조건 따라하고 싶어, 비추한다 이거죠. 고1이나 고2 혹은 계속 제 영상을 보고 이 방법을 연습했던 친구들을 위한 방법 영상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처음 보는, 거의 이 영상이 낯선 고3 친구들은 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지 이걸 따라하지 마세요. 왜? 익숙해지기 전에 수능 시험장에 가게 될 거고요. 수능 시험장에서 아마 망할 거예요. 어설프게 무언가를 하다가. 어설프면 어떤 방법이든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방법을 충분히 체화라고 하죠. 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만 질문 달아주시고 그 질문 바탕으로 피드백해서 연습하시고 하는 과정으로 내 걸 만들면 꽤나 편해진답니다. 왜? 지문을 읽기 전에 할 일이 고정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심적인 안정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랑 지문이 샥샥 정리되는 느낌을 아마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뒤죽박죽 찍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